안녕하세요. 신자유주의와 교육에 관한 강의입니다. 강의 구성을 보면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신자유주의 성격을 다룰 것인데요. 이 강의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대적 배경이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2. 신자유주의와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의 성격,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제안한 교육 모델 여럿이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바우처 제도, 협약학교, 마그넷 학교만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3.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주로 531 교육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4.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 먼저 신자유주의가 뭐냐?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나타난 세계화의 조류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지배적 영향을 미쳤으며 또 신자유주의는 신보수주의와 연합하여 신우익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여기 5줄이에요. 매우 집약적이지만 세계화, 신보수주의, 신우익, 뭔가 조금은 그림이 그려지죠? 조금 덧붙이면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의 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프리드먼에 의해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되었고 대처와 레이건이 정치적으로 실행했던 일단의 시장지향적 이념이다. 시장지향적 이념. 신자유주의를 설명한 글들에는요. 간략하게 나온 것도 있고 길게 설명한 것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하기에 좋은 것으로 골라서 인용해 본 것입니다. 이 짧은 설명에 사실은요. 이 강의의 모든 핵심이 들어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인지 표인지 한번 그려봤는데요. 봐주세요. 여기 나온 구분과 명칭은 에릭 홉스봄의 것을 사용했습니다. 20세기를 개관해보면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서 1945년, 홉스봄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까지를 파국의 시대라고 부르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1970년대 초까지를 황금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금시대에는 엄청난 경제성장과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완전 고용이 실현됐다고 하네요.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와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고요. 이 시기부터를 홉스봄은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홉스봄에 따르면 이 시기는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의 시대라고 부를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려는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위기시대죠. 세계적으로 지배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 설명 이어집니다. 1970년대 초에 오일 쇼크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말이죠. 1930년대에 대공황이라고 부르는 경제적 파국이 있었는데요. 이때 경제적 파국 치유책으로 케인즈주의가 주창되었고요. 이후 몇십 년 동안 이 케인즈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왔을 때요. 기존에 다시 말하면 케인즈 이론으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 하이에크 이론입니다. 그러면 케인즈 이론은 뭐고 하이에크 이론은 뭐냐? 케인즈 이론 또는 케인즈주의 경제학은요. 정부 주도의 완전 고용 정책에 기초해서 경제 침체를 치유하자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이에크 이론은 자유시장을 중시하고 계획경제를 비판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이에크 경제학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말이죠.
세계화 시대에 국가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통제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규제를 풀어서 개인, 기업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유시장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요.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엄밀히 말하면 자본, 시장의 자유를 뜻합니다. 제가 이 이론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길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케인즈주의는 국가 또는 정부 주도다. 하이에크주의는 국가 개입의 축소, 자유시장을 중시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흐름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상은 앞에 노벨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노벨 재단에서 주는 상은 아닌데요. 아무튼 노벨 경제학상이 1969년에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1974년에 군나르 미르달하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공동 수상을 했고요. 2년 뒤인 1976년에는 밀턴 프리드먼이 수상을 했어요. 홉스봄에 따르면 밀턴 프리드먼은요. 경제적 초자유주의에 대한 전투적인 옹호자라고 합니다. 홉스봄의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렇지만 노벨 경제학상은 이미 1974년 즈음부터 자유방임 경제학, 즉 신자유주의 경향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 이론은 그렇고요. 이러한 이론들이 언제 어떻게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영되는가 하면 주도적 인물로는 영국에서 1979년에 당선된 대처 총리가 있고 미국에서는 1981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처는 보수당이고 레이건은 공화당이죠. 레이거노믹스, 대폭 감세, 지출 감소 추진 등 신자유주의가 정책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중간 요약을 해보면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자유와 자유시장을 중시한다. 시장을 중시하니까 경제적 측면, 자본 같은 용어들이 주로 나오고요.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국가 개입 축소, 완전 경쟁을 강조한다.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 라는 말로 표현된다고도 합니다. 이제 이 신자유주의와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을 개관해보면 먼저 대표로는 1990년대 첩, 모우 등이 있고요. 효율적인 교육이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수월성 교육을 강조합니다. 교육을 시장 원리로 본다는 건 말이죠. 교육을 상품,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 수요자, 학교를 교육의 공급자로 본다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학교는 공급자로서 교육이라는 상품을 내놓고요. 학생,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로서 시장에서 상품을 골라서 산다는 뜻이겠죠. 또 여기 교육 수요자는 교육 소비자라고 해도 되겠고요. 이제 신자유주의가 기존의 공립학교에 무엇을 비판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앞에서 소개한 신자유주의 기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들으시면서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나 이런 생각도 나실 거고요.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야겠죠? 신자유주의가 공교육, 특히 공립학교에 가하는 비판을 보면 교육 관료 조직이 규제와 통제를 해서 학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학교 간의 경쟁이 없어서 단위 학교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안 해요. 교육 공급자가,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 안 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요.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국가의 개입, 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자유경쟁을 도입해야 돼요. 학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에도 경쟁을 도입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돼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책임지지 못하고 질이 낮은 학교는 퇴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소비자가 교육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교육 공급자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을 공급해야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교육의 민영화가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선택, 자유, 책무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선택, 자유, 책무성이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원리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죠. 공교육 개혁과 관련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안학교, 열린학교, 바우처, 홈스쿨링, 협약학교, 마그넷학교, 진로 여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강의에서는 바우처 제도, 협약학교, 마그넷학교 이 세 가지만 소개할 것입니다. 바우처 제도, 바우처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에게도 익숙한데요. 여기에서 바우처 제도라는 것은 교육비 지불 보증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요. 보통 각 주의 정부가 단위 학교에 재정을 투입하면 학생은 자신이 사는 학교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이 제도에서는 교육 수요자가 학교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와는 달리 바우처 제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택권을 가진 교육 수요자는요. 학군에 상관없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요. 지급받은 바우처, 증명서, 인수증, 교환권 이것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제출받은 바우처를 모아서 주 정부에 교육비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 식인데요. 학군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여러 학군에 있는 학교들의 질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 동네는 부자 동네네, 아니네. 어느 학군에 있는 어느 학교는 교사의 질, 시설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배정받은 학교에 가기 좋네, 가고 싶지 않네. 저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이렇게 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말이죠. 현실에서는 이런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제도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교육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하게 되면 학군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군에 사는 학생들이 배정될 때는 어떻게든 학생 정원은 채워질 테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었는데요. 바우처 제도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바우처 제도는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가정하고요. 그 가정이 실제로 실현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협약학교, 차터스쿨 알아보겠습니다. 협약학교는 교육행정당국과 교육 당사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를 말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교육행정당국, 다시 말하면 주정부나 지방교육청의 담당자들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모여서 계약을 하는데요. 교육 당사자들은 대체로 단위학교가 되고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3년 정도고요. 계약 내용은 계약이 끝날 즈음에 학교가 학력고사에서 평균 정도의 성적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때 학교는 교육과정, 재정,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신에 학생 수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학교가 계약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되면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학교는 학력 증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약의 골자인데요. 한편 학교 선택권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가르치고 많은 학생들이 오도록 해야 하고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죠. 이러한 학교가 협약학교 차터스쿨이고요. 마그넷 학교는요. 학교가 자석처럼 학생들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인데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특성화한 학교입니다. 특성화의 유형으로는요. 예술, 과학, 특정 교과 등에 의한 다시 말하면 교과에 의한 특성화도 있고요. 예체능 교육, 직업기술 교육 같은 것에 중점을 두는 진로, 직업 분야에 의한 특성화도 있고 또 몬테소리 프로그램 같이 학습 방법에 의한 특성화도 있습니다. 무엇도 성적 향상을 겨냥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마그넷 학교도요. 협약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군에 관계없이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바로 이전에 협약 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협약 학교도요. 마그넷 학교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 요약 한번 하죠. 바우처 제도, 협약 학교, 마그넷 학교의 공통점은 뭐? 선택, 자유, 책무성, 신자유주의 교육관이 강조하는 시장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부터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른바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교육개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요. 이 위원회는 1994년 2월에 구성되었고요. 4차례에 걸쳐서 교육개혁안을 수립합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1995년 5월 31일에 발표된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인데요. 이 방안의 원래 이름은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입니다. 매우 길죠. 아무튼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개혁 방안이었고요. 보통 531 교육개혁안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방향을 보면 첫째,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둘째,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셋째,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경영으로, 넷째,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다섯째,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 교육으로, 여섯째, 평가를 통해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531 교육개혁안에 근거해서 1997년 12월 30일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공포되는데요. 요지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대폭 수용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채택했고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역할 및 결정 권한을 강화한 것이었어요. 이외에도 531 개혁 이후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 제도 등을 도입했는데요. 앞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을 할 때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나서 이어가겠습니다. 신자유주의 핵심 용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신자유주의 핵심 용어에 시장 또는 시장 원리, 국가 개입 축소 또는 철폐, 경쟁 또는 무한 경쟁,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본, 효율성, 경쟁에서는 학교들 사이에서의 경쟁, 교사들 사이의 경쟁,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선택, 자유 또는 자율성, 책무성. 학부모,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는 자유 또는 자율성을 주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봐. 그래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그 다음에는 책임져. 다시 말해서 결과로 보여줘. 이런 거 있었죠. 시장 원리로 봤을 때 교육은 상품이고 학교는 공급자,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 또는 소비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요, 학교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기본 가정인 선택, 자유, 책무성이 진짜로 실현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반박 또는 질문들이 있어요. 먼저 선택을 보면 한 학교가 선발하는 학생보다 더 많은 학생이 지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학교는 지원한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 결국은 소비자가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고요. 또 제기되는 다른 질문은 말이죠.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가요? 교육은 부모의 정보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참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무색합니다. 선택권을 주고 바우처도 준다.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또 원하는 학교에 간다고 해서 그 학교 분위기에 적응은 다 할 수 있을까요? 신자유주의의 이런 가정은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같은 매우 복합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특정 계급 또는 계층에 유리하고 특정 계급, 집단의 반대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박의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 또는 자율성에 관해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성은 교장이 가지게 될 것이고 공립학교의 경우는요. 교육당국이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니까 학교는 통제를 받게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무성, 학교가, 교사가, 학생, 학부모가 책임져라. 성과 지표인지 뭔지로 책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말이죠. 결국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 수월성을 추구하게 된다. 제가 지금 수월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원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 다시 정리합니다. 제 강의는요, 반복이 많아서 좀 지루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 교육은 시장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공공재다. 복지적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 논리만 가지고 교육을 보면 교육의 독자적 가치가 훼손되어서 결국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다. 교육 소비자가 교육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학교 교육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서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될 것이다. 꼭 교육뿐만이 아니라요. 신자유주의는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가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저는 다음에 인용을 덧붙이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이지의 책 우리 시대를 위한 교육사회학 다시 읽기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요. 교육 복음과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라고 되어 있네요. 첫째, 민주주의와 교육 사이의 연계에 관한 문제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신우파에게 자유의 영역은 사적인 소비의 영역으로 학교는 해방이라는 정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보충 설명을 하면요. 국가 개입이란 것이요.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학력 경쟁을 규제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개인보다는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평등을 해석하는 건데요. 이에 비해서 신자유주의는 사회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무한 경쟁에 관심을 두죠.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경쟁, 무한 경쟁을 중시하는 학교는 어떠한 인간을 만들어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의 시장화가 만들어내는 인간은
학생들이 경쟁적인 교육시장 내에서 사회화된다면 당연히 잠재적 교육 과정이 시장에 필요한 행태를 보이는, 즉 소유욕이 강한 개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경쟁적 학교 분위기에서 생활하면서, 즉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 나만 살아남으면 돼, 이런 걸 체득하게 될 텐데요. 참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자들이라면 말이죠. 여기 마이클 W. 애플, 저항이론가로 보통 분류하는 학자고요. 교육사회학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인용은 좀 길지만 소개합니다. 둘째, 교육시장화는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계기로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지식은 경제적으로 생산적일 수 있도록 체계화될 뿐만 아니라 시장 조건 하에서 완전히 하나의 상품이 된다. 번스틴이 말했듯이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지식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완전히 비인간화될 것이다. 여기 번스틴 나왔는데요. 번스틴은 브로디웨이와 함께 문화재 생산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알고 계시죠?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강창동 교육사회학에 의해 김병욱 교육사회학, 김천기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이종각 베이직 플러스 교육사회학, 할지 교육사회학 다시 읽기, 홉스봄 극단의 시대 등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